새벽 5시 부엌 불이 켜졌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었다. 소영은 잠결에 흘러나온 알람을 끄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부엌 창문 밖으로 새벽 안개가 스며들고 김이 오르는 냄비 속에서 된장국 냄새가 퍼져나왔다. 된장은 조금 덜 짜게, 계란은 반숙으로, 밥은 반 공기만. 그건 남편 민구의 식사 규칙이었다. 그녀는 식탁 위를 정리하며 손끝으로 식기 위치를 다시 맞췄다. 젓가락이 수평이 맞지 않으면 민구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 번의 표정 변화가 하루의 공기를 결정했다. 식탁 끝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생활비 지출 내역. 매일 모아둔 영수증을 정리한 것이었다. 소영은 습관처럼 어제의 마트 영수증을 꺼내 넣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그녀의 하루를 요약하는 일기 같았다. 두부 한 모 1,200원, 파 한 당 980원, 간장 3,200원. 숫자는 작았지만 그 뒤에 숨은 감정은 늘 무거웠다. 민구가 방에서 나왔다. 깨끗이 다린 셔츠, 똑바로 묶인 넥타이, 냉정한 눈빛. 그는 식탁에 앉아 밥을 뜨기 전 영수증 봉투를 먼저 열었다. 이 두부는 행사품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확했다. 그런데 왜 한 모만 샀어? 소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냉장고가 꽉 차 있었어요.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영수증에 박혀 있었다. 다음부턴 두모 사. 싸게 살 수 있을 때 사야지. 냉장고 공간은 만들면 되잖아. 그 말은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소영은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만들면 된다는 그 한마디가 마치 자신에게 한 말 같았다. 공간을 만들어라. 내 감정은 뒤로 미뤄라. 민구는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다. 그는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다. 넥타이를 매고 시계를 차고 지갑을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소영에게 말했다. 오늘 점심은 도시락 싸서 가. 밖에서 사 먹는 건 낭비야. 네, 알겠어요. 그녀는 여전히 존댓말을 썼다. 같은 나이의 부부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직급이 존재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소영은 식탁 위 남은 반찬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김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보다 허기가 먼저 남았다. 점심 무렵 소영은 작은 카페에 들렀다. 몇 달 만의 외출이었다. 커피 한 잔이 4,800원.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비싸다는 민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엔 포스기 소리가 먼저 났다. 립. 그녀는 영수증을 받아 들고는 그대로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오늘 커피값은 내 마음의 가격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저녁 민구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소영은 놀랐지만 평정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근데 카드 내역 보니까 버스 충전했더라. 네, 오늘 회사 가는 길에 충전했어요. 민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교통비는 어쩔 수 없지. 소영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졌다. 이제 나는 거짓말을 해야 숨을 쉴 수 있구나.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물을 끓였다. 주전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민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꺼낸 것은 또 하나의 영수증 봉투였다. 며칠 후 주말. 비가 내렸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치킨 먹고 싶어요. 그 말에 소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다. 네, 후라이드 하나요.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은 식탁 위. 닭고기 냄새와 웃음이 섞였다. 그러나 초인종이 울렸다. 민구였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치킨 상자를 봤다. 표정이 굳었다. 지금 이게 몇 원짜리야?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 그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다. 숫자가 빠르게 찍혀 나왔다. 이게 17,000원.
다음부터 이런 건 하지 마.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닫았다. 그녀의 손끝엔 달기름 대신 눈물이 묻어 있었다. 밤이 깊었다. 민구가 잠든 뒤 소영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영수증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들어 있었다. 날짜, 금액, 품목. 그녀는 그것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3월 10일 버스비 1,200원. 3월 22일 장조림 재료 6,400원. 4월 1일 생일 케이크 영원 포기.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다. 포기라는 단어가 잉크처럼 번졌다. 그녀는 그때 알았다. 이 집에서 자신이 계산하지 않은 건 단 하나, 자기 마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구는 출근 전에 식탁 위에 종이를 발견했다. 흰 봉투 속엔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민구 씨, 절약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까지 절약하면 사랑이 메말라요. 이제 저는 제 마음만 계산할게요. 소영 드림. 민구는 한참 동안 그 글을 바라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계산기를 꺼내려다 멈췄다. 그는 처음으로 무엇을 계산해야 할지 몰랐다. 숫자가 아닌 후회가 머릿속을 채웠다. 그날 아침 밥상은 조용했다. 된장국이 식어가고 햇살이 부엌 바닥 위로 번졌다. 민구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그의 앞에는 영수증이 없었다. 대신 작은 쪽지가 있었다. 오늘 반찬은 좀 사치예요. 괜찮아요? 민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웃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먹자. 소영이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비싼 반찬도 남은 돈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만큼은 그들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밥상을 함께 먹었다.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봉투를 꺼냈다. 생활비 지출 내역 대신 새 제목을 적었다. 행복 사용 내역. 그 첫 줄에는 이렇게 썼다. 5월 2일 웃음 한 번 영원. 5월 2일 마음 한 조각 무한대.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여전히 계산으로 돌아가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이제 잔고가 남아 있었다. 비가 그친 아침이었다. 창문에 남은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부엌의 불빛을 반사했다. 소영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다. 된장국, 오이 무침, 계란말이. 달라진 건 단 하나, 식탁 위에 봉투가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민구는 그걸 눈치챘다.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재가 낯설었다. 생활비 봉투는 어디 갔어? 그의 목소리엔 담담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아래엔 초조가 깔려 있었다. 이제 그거 안 써요. 소영의 대답은 짧았다.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건데? 필요한 만큼만 쓸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얇은 종이처럼 얇고 눈빛은 투명했다. 민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말을 이어가면 어딘가에서 터질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민구는 혼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다. 값은 4,800원. 그는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다. 버릇처럼 손이 갔지만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허전하지? 혼자 벤치에 앉은 채 그는 뜨거운 김밥을 씹었다. 속이 비어 있었다. 속보다 더 비어 있는 건 자기 마음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소영은 빨래를 개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차분했다. 민구는 문득 물었다. 오늘 뭐 했어? 빨래하고 장 좀 보고요. 뭘 샀는데? 비누랑 세제요. 얼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요하게 웃었다.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민구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예전의 순응이 없었다. 대신 단단한 거리감이 생겼다. 며칠이 흘렀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필요한 말만 오갔다. 밥 먹었어요. 세탁기 돌렸어요. 불 끄고 자요.
그 대화들은 마치 은행의 자동이체 문자처럼 건조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다. 소영이 더 이상 그를 비난하지도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기 리듬을 되찾아갔다. 민구가 퇴근하면 그녀는 베란다에 나가 책을 읽었다. 그녀의 얼굴은 오래전보다 훨씬 평온했다. 어느 날 민구는 무심코 그녀의 책 제목을 봤다. 감정의 경제학. 그는 비웃듯 말했다. 그런 책 별 의미 없잖아. 소영은 책을 덮었다. 아니요, 꽤 의미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계속 저축만 하면 결국 부도가 나더라고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단 한 톨의 따뜻함도 없었다. 밤. 민구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예능이 흘러나왔지만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리모컨을 끄고 잠시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머릿속엔 비용이 떠올랐다. 결혼비용, 생활비, 통장잔고 그리고 소영의 미소.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모든 게 결국 감정의 이자였다는 걸. 이자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만 언젠가는 이자가 쌓이지 않는 계좌처럼 완전히 정지된다는 걸. 며칠 후 소영은 미용실에 갔다. 짧게 자른 머리가 어깨 위로 떨어졌다. 민구는 처음엔 눈치를 채지 못했다. 그러다 저녁 식탁에서 문득 고개를 들었다. 머리 잘랐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비싸지 않았어?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질문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은 칼날처럼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민구는 말없이 밥을 삼켰다. 그날 식탁 위의 공기는 무의자였다. 붙잡을 수도 흘려보낼 수도 없는 정적이었다. 밤 11시. 민구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수북이 쌓인 예전 영수증들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다. 2019년 3월 신혼초. 꽃다발 9,000원. 그는 그날을 기억했다. 퇴근길 백화점 지하에서 작은 장미 다발을 사서 건넸다. 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비싼데 이런 건 왜 샀어요? 그때 그는 대답했었다. 가끔은 낭비도 투자야. 그 말을 했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며칠 뒤 민구는 출근길에 꽃집 앞에 섰다. 빗방울이 흩날렸고 유리 안쪽에 꽃들이 젖어 있었다. 그는 지갑을 열었다. 장미 한 다발 주세요. 꽃집 주인이 미소를 지었다. 10송이요? 아니요, 5송이면 돼요. 그는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혼잣말했다. 오늘은 계산 안 할래요. 집으로 돌아온 밤 소영은 책을 읽고 있었다. 민구는 조용히 다가와 꽃을 내밀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생각났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영은 꽃을 받아들며 말했다. 이 꽃 비쌌겠네요. 민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이자가 조금 붙은 거예요. 그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진짜로 웃었다. 그 미소는 오랜만이었다. 민구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봤다. 그날 밤 소영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민구가 정말 달라진 건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불안의 반동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이자 없는 예금이었지만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서로의 계좌에 작은 이율의 감정이 붙기 시작했다. 봄이 끝나가던 5월 말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엌 바닥을 비췄다. 소영은 식탁 위에 장미를 바라봤다. 열흘이 지나자 꽃잎은 가장자리가 말라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꽃병에 물을 갈며 생각했다. 꽃도 이자가 없으면 금방 시드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구는 출근 준비를 하며 그 말을 들었다. 이자라니? 마음의 이자요. 손길, 눈빛, 대화 같은 거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런 게 없으면 사랑도 원금만 남잖아요.
민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건 동의가 아니라 부채감이었다. 그날 오후 민구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빽빽히 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단어만 맴돌았다. 원금. 그는 메모장에 적어 내려갔다. 결혼 투자. 사랑 감정의 자본. 신뢰 이자율. 무관심 손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그럼 난 지금 적자야? 옆자리의 동료가 물었다. 민구 씨 뭐라고요? 아니요. 그냥 계산 좀 하고 있었어요. 그날 퇴근길 민구는 자신도 모르게 서점에 들렀다. 그리고 한 권의 노트를 샀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그는 표지 안쪽에 이렇게 적었다. 이별의 가계부.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펜을 들었다. 노트의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다. 내가 사랑을 얼마나 빼앗았는가. 그는 하루하루를 떠올리며 썼다. 2017년 6월 14일 결혼식. 그녀가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2018년 1월 2일 첫 새해. 선물 대신 가계부를 줬다. 2019년 5월 그녀가 친구를 만나러 갔다. 나는 기름값 아깝다고 말렸다. 2020년 코로나로 집에만 있었다. 대화는 줄었고 집은 조용했다. 2021년 아들의 졸업식. 나는 회식 때문에 가지 못했다. 2022년 그녀가 같이 여행 가자고 했다. 나는 돈 아깝다고 했다. 그는 손을 멈추었다. 그 문장들이 마치 제목처럼 나열되어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펜을 던지고 얼굴을 감쌌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다음 날 소영은 빨래를 널다 민구의 노트를 발견했다. 무심코 펼친 그 속의 글을 보고 잠시 멈췄다. 이별의 가계부. 그녀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눈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잠시 뒤 그녀는 결심한 듯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적었다. 나의 결산서. 7년 동안의 동행 감사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더 이상 숫자로는 우리를 세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 감정의 통장은 닫으려 합니다. 남은 잔액은 기억으로 이체합니다. 그녀는 종이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저녁 민구는 퇴근해 그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노란 종이 한 장과 결혼식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사진의 가장자리엔 그녀의 손글씨가 있었다. 그때의 웃음은 우리 둘 다의 순이익이었어요. 민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무심코 시계를 봤다. 밤 8시 27분. 그 시간은 마치 숫자로 남은 마지막 관계의 기록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야? 도서관이에요. 왜 거기 있어? 조용해서요. 이젠 말보다 조용한 게 좋거든요.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민구 씨 이제 그만해요. 그만?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은 걸 계산했어요. 이젠 그냥 정리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정리라니 이혼 얘기야? 그럴지도요. 근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의 회계장부를 마저 써봐야 알겠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민구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 새벽 2시 그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문장을 남겼다. 사랑의 잔고는 숫자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가에 빛이 반짝였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정리하지 않은 식탁 위에 민구의 노트와 장미 한 송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영, 나는 이자를 늦게 냈지만 그래도 낼 줄은 알았던 사람이고 싶다. 그녀는 천천히 그 문장을 읽고 손끝으로 노트를 덮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요, 그 마음은 받았어요. 하지만 이젠 나한테 필요한 건 장고가 아니라 자유예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가볍게 들렸다. 그날 이후 민구는 매일 아침 식탁 앞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그 노트가 있었다. 그는 하루 한 줄씩 기록했다. 6월 2일 혼자 먹는 밥 무미. 6월 3일 아내의 빈자리 평가 불가. 6월 4일 후에 과다 지출. 시간은 흘렀고 그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영수증을 모으지 않았다. 대신 마음의 지출 내역을 기록했다. 어느 밤 그는 창가에 앉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소영아, 사랑은 이익이 아니라 기회비용이었어. 너를 잃고 알게 됐어. 그 말은 바람 속에 흩어졌다. 창문 밖엔 봄비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민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엔 결혼식 날 그녀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결산이 끝난 기억 속의 장고였다. 6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었다. 창밖의 비는 멈출 줄 몰랐고 공기는 눅눅하게 눌려 있었다. 그날도 민구는 출근 전 커피를 끓였다. 하지만 커피 향은 예전처럼 진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들고 거실을 둘러보았다. 식탁 한쪽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엔 늘 소영의 작은 노트북과 영수증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남은 건 먼지 한 줄기뿐이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미세한 먼지가 묻어났다. 이게 참. 그는 말끝을 흐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소영이 떠난 지 보름째였다. 그녀는 친구의 원룸에 머물며 지내고 있었다. 작은 창문, 작은 책상, 좁은 침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넓고 편안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일기를 썼다. 노트 맨 위엔 제목이 있었다. 감정의 독립일지.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부터는 마음에도 월세를 매길 거야. 누군가 들어오면 그만큼의 진심을 내야 하니까. 소영은 직장을 구하기로 했다. 예전 대학 시절에 전공했던 회계 일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다. 아이를 키우느라 멈췄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작성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혼 후 경력 단절 7년.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는 다시 한 줄을 덧붙였다. 대신 감정의 계산은 누구보다 정확합니다. 며칠 뒤 소영은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면접을 봤다. 회계사무소 소장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서류를 보더니 미소 지었다. 아이를 키우며 7년이라 쉬운 시간 아니셨겠네요. 그래도 나쁜 시간은 아니었어요. 사랑을 공부했으니까요. 그 공부 여기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일을 다시 시작했다. 작은 사무실의 냄새, 프린터 소리, 계산기의 경쾌한 딸깍임. 모든 게 다시 살아있는 리듬처럼 느껴졌다. 한편 민구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부엌은 조용했고 냉장고 안에는 물병 하나만 있었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다. 휴대폰에 저장된 소영 이름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톡창엔 마지막 메시지가 여전히 떠 있었다. 소영, 이제는 숫자 말고 마음으로 살게요. 그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나도 이제 마음으로 살고 싶어. 그렇게 적었다가 지웠다. 그 문장이 너무 늦은 고백처럼 느껴졌다. 주말. 민구는 집 근처 마트에 갔다. 혼자 장을 보는 일은 어색했다. 그는 두부 코너 앞에서 멈췄다. 예전엔 늘 한 모만 사던 두부를 이번엔 두 모를 카트에 담았다. 계산대 직원이 물었다.
행사 상품 2개 구매하시면 할인되세요.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압니다. 그는 영수증을 받아들며 오래 바라봤다. 그 종이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예전엔 이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조이고 있었구나. 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두부를 냉장고에 넣고 혼잣말했다. 이제는 누구 탓도 안 할 거야. 그는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한 줄을 썼다. 6월 15일 오늘 처음으로 두부 2모 샀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용서였다. 며칠 후 소영은 점심시간에 우연히 회사 근처 도서관에 들렀다. 그녀가 책을 고르던 중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구였다. 그는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초췌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소영은 잠시 멈춰섰다. 그는 여전히 몰두해 있었다. 책상 위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의 결사는 둘이 함께해야 균형이 맞는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의 노트를 엿본 게 미안했지만 그 문장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퇴근길 소영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한 잔 주문했다. 오랜만에 진하게 마신 커피는 입안에서 쌉쌀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다. 소영 요즘 잘 지내요? 민구 어나름. 소영 네. 그냥 물어봤어요. 민구 나 이제 영수증 안 모아요. 소영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민구 대신 마음을 적어요. 소영 마음에도 적자와 흑자가 있죠. 민구 그래도 이젠 이자 붙게 하려고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오랜만에 서로의 문장이 다정했다. 밤이 깊었다. 소영은 작은 방 창문을 열었다. 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였다.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진다. 그녀는 책상 위 노트를 펼쳤다. 6월 20일 오늘 첫 월급을 받았다. 이제는 돈보다 마음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걸 안다. 그녀는 펜을 멈추고 창문 너머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다. 그 빛들은 전부 누군가의 잔고처럼 반짝였다.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그녀가 다시 얻은 자유만큼은 빛나지 않았다. 그 시각 민구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앞에 놓인 밥상 위에는 두부조림, 김치, 계란찜. 그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이 밥은 계산하지 않을게. 그는 한 입 먹고 미소를 지었다. 맛은 예전보다 심심했지만 그의 마음엔 오래간만에 온기가 돌았다. 그는 그날의 기록을 남겼다. 6월 20일 혼자 먹는 밥 영원. 하지만 마음은 흑자. 7월 초 한여름의 더위가 회계사무소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에어컨은 오래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책상 위 서류 더미는 땀처럼 눅눅했다. 소영은 계산기에 손을 얹고 있었다. 숫자들은 정직했다. 거짓 없이 더하고 빼고 결국엔 결과를 보여준다. 그녀는 그런 점이 좋았다. 감정은 늘 불안정했지만 숫자는 언제나 질서가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세무 상담 가능할까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소영은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민구가 서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지? 저도요.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 뒤편의 동료가 물었다. 담당자 누구로 해드릴까요? 소영은 천천히 대답했다. 제가 할게요. 민구는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업무용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가게 정리 좀 하려고요. 이익은 안 나는데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수입과 지출 내역은요? 여기요. 민구가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엔 영수증들이 가득했다. 식당, 주유소, 도매상, 심지어 마트까지. 소영은 잠시 멈췄다. 이 익숙한 봉투.
그가 예전 집에서도 늘 모으던 방식이었다. 아직도 이렇게 다 모아요? 이젠 습관이 돼서. 근데 요즘은 다른 이유예요. 다른 이유요? 그때는 아끼려고 모았는데 이젠 버리지 않으려고 모아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마음 한쪽이 조용히 흔들렸다. 서류 검토가 끝나갈 즈음 소영은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를 적었다. 이익보다 유지비가 높을 경우 감정이 남아있다면 조금 더 버텨보세요. 그녀는 서류를 그에게 건넸다. 업무상 조언이에요. 민구는 그 문장을 읽더니 웃었다.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게 조언이에요? 네. 돈보다 현실적인 말이니까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럼 우리도 그 공식에 적용돼요? 글쎄요. 우리 장부는 이제 폐기된 줄 알았는데요. 민구는 대답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아직 결산은 안 했잖아요. 그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전표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며칠 뒤 민구는 그녀가 준 조언대로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다. 문 닫기 전날 그는 혼자 가게 불을 끄며 말했다. 이익은 없어도 배운 건 많다. 그의 머릿속엔 소영의 말이 맴돌았다. 감정이 남아있다면 조금 더 버텨보세요. 그는 가게 벽 한쪽에 낡은 계산표를 붙였다. 거기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매출 0, 손실 많음, 배움 충분, 후회 줄어든. 그는 계산기를 집어들고 농담처럼 말했다. 이건 이익이네. 한편 소영은 점점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산, 부드러운 대인관계, 꼼꼼한 감정 조절. 소장은 그녀를 칭찬했다. 이런 직원 참 오랜만이에요. 숫자는 제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가끔 창밖 비치는 그림자 속에서 민구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그의 말투, 그의 습관, 그의 계산 방식. 그 모든 게 이상하게도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그날 밤 소영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를 펼쳤다. 7월 14일 오늘 전 남편을 고객으로 만났다. 업무상 대화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잔액이 있다. 미련일까 아니면 평가 보류일까? 그녀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회계 그래프처럼 반짝였다. 어느 빛은 흑자처럼 따뜻했고 어느 빛은 적자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감정의 잔액은 언제쯤 0이 될까? 며칠 뒤 민구가 다시 사무소에 들렀다. 식당 정리 완료 서류 드리러 왔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마지막 영수증이에요. 그녀는 무심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당신 덕분에 이제야 계산을 멈출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비로소 마음속에 장부 한 페이지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밤 그녀는 그 영수증을 불빛 아래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모든 결산의 끝엔 감정의 잔고가 남는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다. 더 이상 영수증은 숫자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건 이제 마음의 재평가서였다. 7월 말 장마가 끝나자마자 무더위가 도시를 덮었다. 건물 사이를 비집고 올라오는 열기, 차도 위에서 흔들리는 공기,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에 묻은 피로. 소영은 퇴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마치 필름처럼 하루의 기억이 흘러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노트가 있었다. 표지에는 감정의 독립일지라는 글씨. 페이지마다 깔끔하게 기록된 날짜와 문장들이 빽빽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수입과 지출을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소영은 오늘 하루를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렀다. 며칠 전 민구를 다시 만난 이후로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예전엔 숫자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젠 사람의 표정을 읽으려는 눈을 하고 있었다. 그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만큼 자신도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버스가 신호에 멈췄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구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통화를 받았다. 여보 아니 소영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죄송한데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병원이에요. 병원이요? 아버지가 아니라 나예요. 순간 버스 소음이 멀어졌다. 그녀의 귀엔 그의 숨소리만 남았다. 괜찮아요? 교통사고예요. 크게는 아니고 그냥 입원 중이에요. 연락할 사람 생각하다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소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 이름 알려주세요. 병원 복도는 하얗고 냄새가 짙었다. 소영은 접수처에서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민구는 팔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문을 통해 저녁 햇살이 스며들며 그의 얼굴을 절반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왔어요. 그가 먼저 눈을 떴다. 그의 미소는 힘이 없었지만 진심이었다.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나도요. 그녀는 그 옆 의자에 앉았다. 어디가 많이 다쳤어요? 오토바이랑 부딪혔어요. 팔뼈금 갔대요. 회사 일 마무리하러 가다가 이럴 땐 좀 쉬어야죠. 쉬는 법을 잘 몰라서.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보다 부드러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니터의 심박수 소리만 일정하게 깜빡였다. 소영은 병실 한쪽에 놓인 테이블을 보았다. 그 위엔 작은 노트가 있었다. 이건 뭐예요? 요즘 쓰는 일기예요.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일기요? 응. 당신이 그때 말했잖아요. 마음도 기록해야 장고를 볼 수 있다고. 그녀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7월 3일 오늘은 두부 2모를 샀다. 그때보다 맛이 덜해도 이유는 알겠다. 재료보다 사람이 빠졌으니까. 그녀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민구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죠? 회계처럼 적어보려니까 문장만 많아져요. 아니요. 좋아요. 숫자보다 진짜 기록 같아요. 그날 이후 소영은 퇴근 후 잠깐씩 병원에 들렀다. 그녀는 간단한 간식을 사서 오거나 그가 읽을 책을 가져다 주곤 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예전에 묻지 않던 이야기들을 했다. 나는 아직도 가끔 생각해요. 뭘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영수증에 집착했을까? 무서워서죠. 무서워서? 당신은 늘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했잖아요. 돈이든 계획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민구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그걸 잡고 있으면 내가 실패하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손에 쥐지 않아도 잃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좀 이율이 맞네요. 어느 날 병실 창밖에서 소나기가 쏟아졌다. 소영은 커튼을 열어 빗소리를 들었다. 소리 좋죠? 민구가 말했다. 비 오는 날은 예전엔 장부 정리하기 딱 좋았어요. 이젠요? 이젠 그냥 듣는 날이에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그런데 소영씨. 네, 그때 우리가 틀린 건 돈 때문도 성격 때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그럼 뭐 때문이었는데요? 나는 늘 당신을 비용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이 웃으면 기분이 좋았지만 그걸 보상으로 계산했죠. 당신이 화내면 손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눈빛이 젖어 있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사랑은 비용이 아니라 존재 자체였는데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걸 깨닫기까지 우리 둘 다 오래 걸렸네요. 며칠 뒤 퇴원날, 소영은 그를 데리러 갔다. 민구는 팔에 아직 보호대를 찬 채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탈게요. 이럴 땐 그냥 받아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그는 웃었다. 명령조 여전하네. 택시 안에서 둘은 한참 말이 없었다. 창밖에 오후 햇살이 기울며 유리창에 둘의 얼굴이 겹쳤다. 도착하자 소영이 말했다. 몸 다 나을 때까진 무리하지 말아요. 그래요. 그가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당신 거예요. 뭐예요? 그때 우리 집 정리할 때 찾은 거. 그녀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016년 12월 영수증 한 장이 있었다. 이건 그날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같이 여행 갔던 날.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기억해요. 받아보고 싶다고 했던 날. 그날 내가 저녁값 냈는데 그 영수증만큼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손실이 아니라 기적이었거든요. 소영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걸 왜 지금 줘요? 이젠 정리해도 될 것 같아서. 그녀는 조용히 영수증을 접었다. 이건 내가 보관할게요. 또 영수증 모으는 거예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서요.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 알아요? 물론이죠. 회계에서도 쓰죠. 사랑도 그래요. 가끔은 아무리 정리해도 어쩔 수 없이 남는 게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민구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다. 그게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 그날 밤 소영은 노트를 펼쳤다. 7월 28일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다. 마음이 움직인 건 의무가 아니라 본능이었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 계산할 수 없는 감정의 영역.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영수증을 바라봤다. 그 종이는 여전히 바다 냄새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우린 틀렸던 게 아니라 그저 너무 늦게 이해했을 뿐이야. 8월 초 태풍이 북상하던 날이었다. 도시는 흐린 회색빛으로 눌려 있었고 창문마다 빗물이 세차게 부딪혔다. 소영은 작은 원룸 안에서 커튼을 닫고 노트를 펼쳐들었다. 불가항력 다음에는 언제나 선택이 온다. 그리고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라온다. 그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며칠 전 민구를 병원에서 보내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반복됐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분명 변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자신의 사랑을 되돌릴 만큼의 힘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소영은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비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사랑도 저 빗물처럼 흘러야 하는 걸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며칠 후 민구가 회복 후 집에 돌아왔다. 아직 팔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는 정리되지 않은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소파 옆엔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기록 보관함이라 적힌 상자엔 영수증과 노트, 가계부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하나씩 꺼내며 중얼거렸다. 이건 지난 연말 보너스 영수증. 이건 첫 휴가 때. 그러다 손끝에 낯익은 카드 영수증이 걸렸다. 2018년 9월 13일 꽃집 28,000원. 그날은 소영의 생일이었다. 그는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땐 왜 그런 값싼 꽃을 샀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 꽃을 받은 그녀의 웃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영수증을 불빛에 비췄다. 이건 버리면 안 되겠다.
며칠 뒤 그는 소영의 사무실 근처로 향했다. 그녀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건물 앞에 도착하자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조용히 메모 한 장을 써서 경비실에 맡겼다. 다시 보자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날 당신이 말한 불가항력이 내겐 지금의 마음이란 걸 알리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녁 소영은 퇴근길에 그 메모를 받았다. 짧은 문장. 하지만 그 한 줄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버스 창가에 앉아 그 메모를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불가항력이라. 참 이상한 단어네. 그녀는 속삭였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도 그 존재는 여전히 남으니까. 며칠 후 소영은 오랜만에 바다를 보러 갔다. 2016년 그 여행 이후 처음이었다. 그날의 바다처럼 오늘의 파도도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밀려왔다. 그녀는 해변의 한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영수증을 꺼냈다. 민구가 준 그날의 기록. 12월 17일 해남 횟집 46,000원.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의 바람, 그날의 대화, 그리고 그날의 웃음이 파도 소리 사이로 되살아났다. 그때 우린 몰랐죠. 사랑이 이렇게 오래 남는다는 걸. 그녀는 영수증을 조심스레 접었다. 이건 이제 내 손에 두기엔 너무 오래됐네. 그녀는 바람에 실어 그 종이를 바다에 띄웠다. 물결 위로 종이가 천천히 멀어졌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안녕 우리. 그 시각 민구는 집에서 그녀의 노트 복사본을 펼쳐보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한 페이지가 그 안에 있었다. 사랑은 결국 손익이 아니라 마음의 손상률로 남는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따라 읽었다. 그럼 나는 아직 회복 불능인가? 그는 웃었다. 괜찮아. 불능이면 어때? 그게 남은 증거니까. 며칠 후 소영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다. 서울 본사로 옮길 생각 있으세요? 소장이 물었다. 고객 신뢰도와 관리 능력이 좋다는 평가 받으셨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직 준비로 분주했지만 가끔씩 창문 밖을 바라볼 때면 아직도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저려왔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했던 시간의 여운이었다. 이사 전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원룸 정리를 했다. 책상 서랍을 열자 그 안에 오래된 노트와 메모 그리고 민구가 쓴 짧은 일기 한 장이 함께 있었다. 8월 3일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게 슬프지 않다. 그녀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소영은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불어오는 여름밤 바람을 맞으며 그 문장을 가만히 되뇌었다. 그래. 사랑이 꼭 돌아와야만 사랑은 아니니까. 며칠 뒤 새로운 도시에서의 첫 출근날 아침. 소영은 거울 앞에 섰다. 깔끔한 블라우스, 단정한 머리, 그리고 오래된 눈빛 속에 단단한 확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 자신으로 결산을 시작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녀의 얼굴이 반사되어 겹쳤다. 그 얼굴에는 지난 시간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빛이 비쳤다. 같은 시간 민구는 자신의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이제 기록은 그만하자.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었다. 사랑은 회복 불능이지만 그 불능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 밖으로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새벽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남쪽의 신도시 늦여름의 공기가 묘하게 낯설었다. 소영은 이사 트럭이 떠난 뒤 새로 얻은 원룸의 하얀 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앉았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그 옆에는 작은 화분 하나, 그리고 커피잔.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잎사귀를 만졌다. 촉촉했다. 살아있네.
그녀는 속삭였다. 새로운 직장은 도심의 대형 회계법인이었다. 대기업의 회계감사, 자산관리, 합병 컨설팅까지. 냉철하고 빠른 계산이 요구되는 자리였다. 첫날 부서장은 말했다. 우리 팀은 감정이 없어야 합니다. 계산은 수치로, 판단은 논리로 하세요. 소영은 미소 지었다. 네, 숫자는 저의 언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그 문장이 오래 울렸다. 감정이 없어야 한다. 그건 예전의 자신과 닮은 말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사랑에서도 감정을 지우려 했다. 그러나 결국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지금의 그녀를 만든 자녀같이였다. 한 달쯤이 지났다. 그녀는 점점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졌다. 정확한 보고서, 깔끔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냉정한 판단력. 사무실 사람들은 말했다. 소영 씨 일 참 깔끔하게 하시네요. 실수도 없고 피드백도 빠르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습관이죠. 그러나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가끔 낯설었다. 그녀는 여전히 성실했고, 여전히 예의 바르고, 여전히 정확했다. 하지만 그 안엔 어디에도 설렘이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회계사무소 뒤편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벽에는 감정의 자녀가치라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사람은 잃은 것보다 남은 것으로 살아간다. 그녀는 무심히 그 글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었다. 참 이상한 우연이네. 그때 바리스타가 다가왔다. 커피는 진하게 드시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매일 오시잖아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자신이 그렇게 반복적인 사람이었나 싶었다. 그랬나요? 네. 근데 오늘은 표정이 좀 달라요. 어떤가요? 조금 풀린 느낌이에요. 소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럼 좋은 변화겠네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지자 어느새 민구가 떠올랐다. 그가 좋아하던 블렌드. 그가 아침마다 내리던 그 커피 향.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이제 추억이 아니라 향기야. 며칠 후 그녀는 회사 회계 교육에서 비과시적 자산 평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강사는 말했다. 기업의 가치는 숫자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브랜드 신뢰, 고객의 호감, 직원의 헌신. 이 모든 게 무형 자산이죠. 때론 손익계산서에 나오지 않는 가치가 진짜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형 자산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사랑도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 수익도 손실도 계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 그건 사라지지 않고 삶의 구조 안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메모를 했다. 사랑의 자녀가치 회복, 불능의 흔적, 성장의 이자. 주말 그녀는 잠시 고향 근처로 내려갔다. 어머니의 낡은 집 마당엔 여전히 감나무가 있었다. 소영아, 잘 지내냐? 응, 이제 괜찮아. 괜찮다는 건 참 신기한 말이지. 사람이 진짜 괜찮을 땐 그 말을 잘 안 해. 소영은 웃었다. 엄마는 아직도 날 읽으시네. 엄마들은 늘 그래. 자식이 말 안 해도 다 알지. 저녁 밥상 앞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그 사람은 잘 있대? 누가요? 내가 한때 그렇게 아꼈던 그 사람. 소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몰라요. 이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남았을 거야. 남았겠죠. 근데 이제 무겁진 않아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밤이 되어 소영은 옛방 창문을 열었다. 별빛이 감나무 잎사귀에 스쳤다. 그녀는 그 빛 아래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사랑의 기록은 끝났지만 그로 인해 배운 계산법은 내 안에 남았다. 이젠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의 흐름으로 읽는다. 그녀는 펜을 덮었다. 그 문장은 어느새 자신의 새로운 신념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신입 교육을 맡게 된 그녀는 강의 시작 전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다. 삶의 가치는 남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이다. 사원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손익은 사라지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건 남아요.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가져가는 진짜 자녀 가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그날 퇴근길 도시의 빛이 창문에 반사되어 흐르고 있었다. 소영은 버스 창가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문득 오래된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2019년 봄 민구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그녀는 잠시 손끝을 머물렀다가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보관함으로 옮겼다. 없애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두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게 자녀 가치니까. 며칠 후 새 프로젝트로 야근을 마친 늦은 밤. 소영은 사무실 창가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빛의 흐름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 속에 자신도 일부러 녹아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사랑은 이제 사건이 아니라 환경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판단, 감정, 성장의 배경이 된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말했다. 감정의 자녀 가치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날 밤 민구는 우연히 소셜미디어에서 한 게시물을 보았다. 삶의 가치는 남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이다. 글쓴이 소영 K. 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그래. 우린 결국 서로에게 남은 게 아니라 남긴 거였네. 그는 휴대폰을 끄고 책상 위 영수증 상자를 정리했다. 남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건 오래된 식당 영수증이었다. 2016년 12월 17일 해남 횟집. 그는 천천히 주워들고 불빛에 비춰봤다. 종이 위 숫자들은 이미 발에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이건 이제 내 삶의 자녀 가치로 남겠지. 그는 미소 지으며 그 영수증을 서랍 안쪽 깊숙이 넣었다. 겨울 초입 서울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눌려 있었다. 눈이 오기 직전의 공기 어딘가 고요하고 무겁고 그리고 맑았다. 소영은 새 사무실에 불을 끄며 코트를 걸쳤다. 오늘은 연말 결산 보고서 마감일이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사무실에는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만 가볍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결산이라 참 묘한 단어야. 문득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민구와 함께 장부를 정리하던 밤. 그는 늘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다. 결산은 부부도 해야지. 싸운 횟수, 웃은 횟수, 그리고 남은 정. 그때는 웃으며 넘겼던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참 깊었다. 우리의 결산은 아직 끝난 걸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퇴근 후 그녀는 지하철 대신 걷기로 했다. 겨울바람이 뺨에 닿자 기분이 묘하게 또렷해졌다. 광화문 근처의 낡은 카페에 들어섰을 때 바리스타가 반갑게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소영씨. 그러게요. 연말이라 일이 좀 많았어요. 그녀는 따뜻한 라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로 향했다. 그곳은 예전에 민구와 함께 앉았던 자리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책상 위에 올렸다. 차가운 나무결이 손끝에 닿았다. 그 위에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라떼를 한 모금 마시자 기억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민구의 웃음, 그의 투박한 손, 그리고 사람은 사랑이 손해라도 한 번은 해봐야 해. 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랑은 손해였지만 좋은 손해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오래된 박스를 꺼냈다. 영수증 2015만 2020. 손때 묻은 상자.
그 안엔 그녀와 그의 시간이 겹쳐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하나씩 펼쳐보았다. 영수증마다 날짜, 장소 그리고 기억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2016년 5월 첫 월세 입금, 2017년 2월 새 냄비 세트, 2018년 9월 병원 진료비, 2019년 12월 결혼기념일 케이크. 그녀는 마지막 한 장을 꺼냈다. 2020년 2월 이사비용 48만 원. 그건 마지막이었다.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던 날의 기록. 그녀는 그 종이를 손바닥 위에 올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결산할 때가 됐네. 그녀는 책상 위에 새 노트를 펼쳤다. 표지에 개인 결산서라고 적었다. 그리고 첫 줄을 썼다. 감정 자산 보고서. 사랑으로 얻은 수익 성장 용기 관용. 사랑으로 입은 손실 시간 눈물 상처. 자녀 가치 기억. 총평 손실이 더 크지만 그래도 후회 없는 투자였다. 그녀는 그 문장을 적으며 처음으로 마음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그래. 사랑도 인생의 한 획의 연도였던 거야. 며칠 후 회사에서 연말 모임이 열렸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신입사원이 물었다. 선배님은 올해 어떤 결산을 하셨어요? 소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손실은 많았지만 남은 가치가 더 커요. 그건 좋은 결산이네요. 그렇죠. 손실이 있어야 이익이 의미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엔 묘한 평온이 스며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우연히 한 봉투를 받았다. 보내는 이민구. 손글씨였다. 그는 여전히 꼼꼼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은 낯선 바닷가. 그곳엔 조그만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에 흰 종이가 얹혀 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년 겨울 당신이 바다에 띄웠던 종이 해남 어촌에서 주웠어요. 바닷물에 번진 글씨 중 단 한 문장이 남아 있었죠. 모든 결산의 끝엔 감정의 잔고가 남는다. 그 잔고 이제야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준 계산법 덕분에 내 삶의 장부는 처음으로 균형을 맞췄어요. 고마워요. 소영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바다 위에 그 돌무더기, 그 위에 종이, 그리고 그 문장.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다. 그래요. 이제야 진짜 결산이네요. 며칠 후 그녀는 출근길에 카페에 들렀다. 커피를 기다리던 중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조용히 눈송이를 바라봤다. 차가운 겨울 하늘 속 하얀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졌다. 결산이 끝났으니 이제 새 장부를 열어야겠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다음 연도의 시작은 나 자신으로. 그날 저녁 민구는 자신의 식당 간판을 새로 걸었다. 소담 담백한 이야기. 그는 가게 문을 열며 천천히 불을 켰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주방 벽 한켠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사랑은 손실로 시작해 성장으로 마감된다. 그는 그 문장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우리 이야기지. 밤 소영은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다. 2025년 12월 31일 개인 결산. 총 자산 현재의 나. 총부채 과거의 기억. 순이익 다시 시작할 용기. 결산 결과.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사랑을 믿는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눈송이 사이로 반짝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결산 완료. 에필로그 재개. 며칠 뒤 새해가 밝았다. 소영은 출근길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익숙한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옆자리엔 한 남자가 앉았다. 여기 자리 비었나요? 네, 앉으세요. 그녀는 무심히 창밖을 바라봤다. 눈발이 아직 흩날리고 있었다.
잠시 후 남자가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결산 끝나셨나요? 네? 연말이었잖아요. 저도 어제 결산 보고 끝냈거든요. 소영은 웃었다. 네, 저도요. 결과는 어땠어요? 흑자요. 남자는 미소 지었다. 좋은 시작이네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네, 이제 새 회계 연도를 살아야죠.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다만 새로운 가능성이 잔잔히 빛나고 있었다.